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ERA 코리아 부동산연구소장 곽창석입니다. 제가 이 포럼에 참여한 지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참여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주식시장의 흐름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느리고 완만하고 천천히 가지만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주제 발표를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국 부동산 시장은 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움직이지 못합니다. 지방과 수도권이 별도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수도권이 지방을 리드하는 과정이었지만은 지난 5, 6년간은 오히려 지방이 리드하고 수도권이 끌려가는 그런 양상이었고요. 수도권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은 2014년 가을을 분기점으로 해서 거래량이라든가 가격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제가 4년 전에 전망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요인들, 특히 수급 요인들 때문에 지난 2014년 작년 가을부터 거래량이 늘기 시작했고요. 또 주택 임대 가격 중에서도 특히 전세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올해 들어서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장까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변화를 놓고 일각에서는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 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후자 쪽에 가깝습니다. 지금 시장의 변화가 어떤 투자 수요라든가 가수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현상이 아니고 주택시장의 실수요자들이 어쩔 수 없이 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말하자면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전세 물건을 구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매매를 강요당하는 시장 상황이고, 또 이런 시장 상황이 벌어지는 원인은 결국 공급이 많이 되지 못했다. 특히 아파트 공급이 많이 되지 못하면서 아파트를 선호하는 주택 수요자들이 아파트 전세를 찾다가 결국은 매매를 강요받는 이런 상황이고, 입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데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3년 내지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의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을 조사해보면 통상 2003년에서 2010년까지는 연간 15에서 20만 호 정도가 지속적으로 입주를 하다가 최근에는 9만 호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2007년도 참여정부 때 만들어졌던 분양가 상한제 여파 때문에 민간 건설업체들은 공공부문과 가격 경쟁을 벌여야 했고요. 그 과정에서 토지 수용권을 가진 결국 공공기관들에 밀려서 민간 건설사들이 많은 숫자가 부도나고 또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고요. 그 결과 현재 입주 물량이 줄어 있는 겁니다. 또 MB 정부 때는 그 보금자리 주택 제도를 도입해서 그 분양가 상한제보다도 더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 분양가가 크게 하락하는 그런 시장 상황을 우리가 5년 정도를 겪어야 했고요. 지금은 이제 올해 4월 1일부터는
민간 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풀리면서 이제는 분양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다시 시장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그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 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나 내년으로 가면은 16,000세대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내후년 2017년도에 가도 크게 개선되지 않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대체로 3만에서 3만 5천 채 정도가 꾸준히 입주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반토막, 절반 수준으로 줄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올 봄에 분양가 상한제가 풀리면서 이제 수도권에서 본격적인 그 분양 포문이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 한 해 동안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이 20만 호를 넘긴다면, 연말 가보면 알 수 있겠죠. 20만 호를 넘기면은 아마 2018년이 되면 전세난이 안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10만 호를 넘기지 못한다면은 지금과 같은 전세난이 2018년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대체로 올해 수도권 공급 물량을 20만 호가 넘게 공급될 것이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제 현 업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공급되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동산 경기 침체, 건설사의 부도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그 회계 기준의 변화, 국제 회계 기준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짓고 싶지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지급 보증 능력이 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그 회계 기준의 변화 때문에 여러 개의 사업장을 한꺼번에 진행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예측에는 올해 연말까지는 올 한 해 그 수도권 아파트 공급 물량을 한 15만 호 정도에 그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 2015, 16, 17년까지는 상당히 전세난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택지 공급이 원활해야 되고 또 도심지 내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원활해야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이 활발해질수록 이주 수요가 발생돼서 결국 주택 임대난을 가중시키는 이 부작용을 낳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됐을 부분을 지금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그 전세 대란에 가까운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벌어지게 될 부동산 시장의 새 트렌드 10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트렌드는 10년, 20년 지속되는 것은 아니고요. 한 5년에서 7년 주기로 계속 변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0년에서 12년까지는 지방 그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서 매매가도 많이 오르는 장이었습니다. 반면에 수도권은 2012년이 바닥이었던 것 같고요. 당분간 앞으로 5, 6년 정도는 지방의 전세 가격은 안정되고 수도권은 전세 가격이 크게 뛰면서 매매가를 자극하는 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 지고 수도권이 뜬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소형이 지고 중대형이 뜬다. 이 얘기는 반대로 제가 2007년도, 8년도에는 정반대로 했던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중대형이 지고 소형이 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또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2007년도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고 1980년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이 분양가를 상한제를 시행할 때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물량을 많이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이 당시에는 40평대, 50평대가
평당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쏟아내게 됩니다. 전체 공급 물량 중에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중대형을 37%까지 쏟아내게 돼요. 이전에는 한 20% 수준이었던 것이 갑자기 37%로 늘어나면서 그런 물량들이 결국 고양, 파주, 용인 일대의 중공후 미분양으로 남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공급 상황을 살펴보면은 4, 50평대를 공급하면은 팔리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20평대 이하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작년을 보니까 그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 물량의 공급량이 7%대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나가 봐야 알겠지만은 한 3 내지 4% 정도밖에는 공급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인구 구조를 봤을 때 중대형을 수요할 수 있는 40대 중반에서 50대까지의 연령대에 해당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1971년생이 우리나라에서는 나이 한 살당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71년 전후 태생들이 중대형으로 가고 싶었는데 지난 5, 6년간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또 정책의 미스 이런 것들 때문에 주택 거래가 반토막이 나면서 옮겨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현재 다시 시장이 살아나면서 1980년대생들이 주택 구매 유효 수요층으로 떠오르면서 지금 80년대생들이 빠른 속도로 주택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내 집을 팔지 못해서 중대형으로 가지 못하던 40대 중반들이 본격적으로 중대형 수요로 부상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2년 내지 한 3년 후 정도가 되면은 20평대와 4, 50평대 평당가가 같거나 또는 다시 40평대 이상의 평당가가 더 높아지는 현상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단독이 지구 아파트가 뜬다인데요. 단독주택은 땅으로 거래가 되고 아파트는 건물로 거래가 됩니다. 아파트는 몇 평형하고 거래가 되는데요. 아파트의 경우는 기준 가격이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는 신규 분양가라는 게 있습니다. 분양 가격이 기존 아파트의 매매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지난 한 5, 6년 동안 분양가 상한제 보금자리 주택 때문에 신규 분양가가 떨어지면서 기존 아파트 가격을 끌어내린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상한제도 폐지되고 보금자리 주택도 포기했기 때문에 분양가가 다시 올라가면서 기존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장이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고 단독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장은 아닐 것 같고요. 다만 단독주택은 물가 상승률 수준의 상승이 가능하다면은 아파트는 그동안 정책적인 부작용 때문에 떨어진 만큼 회복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곽이 먼저 움직인다는 지금 실수요장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없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결국 전세와 매매의 가격 격차가 좁은 곳부터 강제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로는 강남 재건축이 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래량을 보면은 오히려 강북 지역이라든가 수도권 외곽의 경기도 화성, 용인, 남양주, 동두천 이런 곳들의 거래가 더 활발하게 또 서울로 따지면은 강북 지역의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의 거래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패턴은 부동산 시장이 정상이었을 때, 종부세가 없었을 때는 도심에서 출발한 투자가 외곽으로 확산되는 과정이라면은 앞으로는 정반대로 외곽 지역에서 거래가 먼저 이루어지고 거기서 집을 판 사람들이 도심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 시차로 봤을 때는 외곽이 먼저 움직이는 장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역세권이 넓어진다. 우리는 역세권 하면 전철에서 반경 500m를 얘기하는데 이 역세권에 있는 주택 가격과 역세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주택 가격은 격차가 상당히 크게 벌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좁혀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부터 추진을 했던 여러 가지 교통 체계에 대한 개편이 지금은 이제 교통 환승 할인 체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절대 거리는 2km 떨어져 있지만 전철에서 내려서 버스로 환승하면은 추가되는 시간과 비용이 걸어서 가는 역세권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절대 거리보다는 시간보다는 비용이 중요한 세상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이 수렴해 가는 그런 과정을 겪을 것 같고요. 로얄층이 낮아진다. 이거는 반대로 제가 1990년대 강의할 때는 로얄층이 높아질 거라고 강의를 했는데 지금은 실제 낮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택시장의 주력 유효 수요층들인 80년대생들이 이분들은 맞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예전처럼 외벌이에서 먹고 살기는 힘들어요. 또 베이비 부모들은 한참 경제가 성장할 때 경제력을 만들었기 때문에 주택을 자기 신분이나 계층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했는데, 물론 다른 나라도 아주 부촌에 가면 그렇지만은 우리는 중산층들도 주택 하나를 자기 신분 과시 수단으로 썼는데 80년대생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맞벌이 하면 아침에 나가면 저녁 때 돌아와요. 해진 다음에 오는데 깜깜한데 뭐 조망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맞벌이가 이제 그 대세가 되는 시대에는 되도록이면은 낮은 게 좋아요. 비용이 적게 듭니다. 다만 앞이 막혀 있는 데냐, 앞이 뚫려 있느냐. 그러니까 조망보다는 전망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트렌드가 나타날 거로 보고요. 전세가와 매매가가 같아진다. 점점 근접해 가고 있는데요. 전세가 비율이라고 해서 전세가 나누기 매매가를 하면은 지금 현재가 우리가 통계를 낸 이후에 역사상 최고치를 매달 갱신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7월 달이 지난 역사상 최고치였는데 그 지점을 작년 2014년 10월 달에 돌파하고 지금은 매달 갱신을 해 가고 있어요. 전국적으로는 70% 정도고요. 서울도 이제는 66%입니다. 2008년도 7월 달에 얼마였냐면 37%였어요, 서울이. 지금은 66%인데 느낌으로는 66%가 아니고 80% 넘는 거 아니야 하는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재건축 대상들은 보면은 매매가가 뭐 8억씩 해도 전세가는 1억도 안 하는 경우들이 같이 포함된 통계이기 때문에 그렇고, 재건축을 제외하고 나면은 서울 지역도 80%가 현재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은, 올해까지는 계속 전세가 비율이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세가 오르는 만큼 매매로 돌아서는 전환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내년 이후에는, 내년과 내후년에는 매매 전환 수요가 더 크게 늘어나면서 전세값도 상승하지만은 매매값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지면서 전세값 비율이 역사상 최고치를 찍고 다시 내려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수익형 부동산의 차익이 생긴다. 상가라든가 또는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이런 수익형 부동산들은 사는 순간 가격은 안 뛴다.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조적으로 보면은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를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을 팔고 그 다음으로는 노후 대비를 위한 수익형 부동산으로 옮겨가고 싶었는데 1년에 80만 명의 은퇴자가 나오지만 지난 5, 6년간은 주택 거래가 침체되면서 집값이 떨어지고 자기가 목표한 가격을 받을 수 없으니까 안 팔고 버텼던 거거든요. 이제 주택 거래가 늘어나면은 이 늘어난 주택 거래량만큼이나 수익형 부동산으로 몰리는 수요층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택은 필수제이기 때문에 선택을 강요당하지만 수익형 부동산은 사실 없어도 살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의 눈이 비슷하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안정적인, 공실 안 나고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 쪽으로는 몰리는 수요층들이 너무 많아서 일시적인 병목 현상이 일어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수익형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양가가 계속 오른다. 분양가 상한제 풀리면서 공공택지 분양가 책정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000원이 5,000원 된다는, 제가 음식값을 가지고 쓴 건데요. 우리가 평균 점심값을 조사해 보니까 5,300원 정도로 나옵니다.
5,000원짜리 점심을 먹은 게 아마 IMF 외환위기를 지난 후에 5,000원짜리 점심이 꾸준히 유지됐을 거예요. 물가는 상승했지만은 내수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 음식값이 오르지 못했는데 결국 내수 경기 침체의 발목을 잡은 거는 부동산 거래 침체였고 현재 지난 그 가을부터 부동산 거래 침체 양상이 거래 증가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저는 한국의 내수 경기가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같이 벌어지는 현상이 물가도 오르고 유동성도 커지고 또 소득도 증가하고 뿐만 아니라 그 내수의 발목이 잡혀 있던 주가도 반등할 계기를 부동산 시장이 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15년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이제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시장이 현재 열리고 있고요. 자, 올 4월 달이 되면은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택 임대 사업자가 증가할 텐데요. 여러분들 그 궁금하신 게 전세 제도가 없어질까? 아니면은 계속 유지될까?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올해 4월 달에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어떤 세제 혜택을 주느냐에 따라서 전세가 없어질 수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1999년도에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이 한시적으로 주어졌던 적이 있어요. 이번에도 만약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면은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그 세제 지원책이 한시법으로 나온다면은 투자자들이 시장으로 상당히 진입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월세를 끼고 주택을 한 채 구입할 수 있는데 전세를 끼면 집을 4채, 5채 구입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세 공급이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전세 시장의 안정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가 유지되는 계기가 될 거고요. 그런 양도세 면제 혜택이 안 나온다면은 한국에서 전세는 서서히 사라지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역주택 조합 사업이 활성화된다. 요거는 현재 한국의 금융권들이 아직도 부동산 시장을 조심스럽게 보고 있거든요. 이 파이낸싱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신용을 이용해서 금융을 일으키는 부동산 금융을 일으키는 형태가 지역주택 조합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는 이제 분양가 그 상한제가 풀리면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일반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핵심은 돈입니다. 사업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업성이라는 거는 결국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추가 분담금이 줄어야 열심히 참여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는데 이번에 이제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일반 분양가가 제가 볼 때는 올해 수도권 일반 분양가는 10% 정도 상승할 걸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전세난을 더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월세 받는 주택으로 수요 몰린다. 주택은 필수제이고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형 부동산은 선택제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의 경우에는 집은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굉장히 황금성도 높고 공실률도 낮은 편이에요. 임대 안정성이 높다는 거죠. 은퇴자들은 수익이 높은 수익형 부동산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소득이 끊기기 때문에 그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서 월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월급은 한 달이라도 안 나오면은 망하는 거잖아요. 월급처럼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 역시 주택이기 때문에 월세 받는 주택으로 수요가 몰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향후 부동산 시장을 읽는 키워드라든가 요거는 시간 관계상 한번 읽어보시고요. 핵심적인 내용만 좀 말씀드리면은 여기 있는 주택 대출 유동성 실물 경기 소득 증가 물가 변동은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면은 같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제가 이 자료는 2008년 금융위기 때 만들었기 때문에
크게 뭐 변동은 안 시키고 쓰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읽어보시고, 주식시장 추이도 부동산 시장과 대체 관계가 아니고 보완 관계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좋아지는 만큼 오히려 그 이상 주식시장이 좋아질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베이비 부머의 자산 구조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의 80% 이상이 모여 있어요. 이걸 보고 한국 부동산에 거품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한국의 금융시장이 너무 후진적이었던 거예요. 금융시장이 크지 못한 거예요. 특히 주식시장이 지금쯤이면은 적어도 3,000, 4,000포인트까지 갔었어야 정상적인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동산 자산이 큰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부동산 시장의 회복과 더불어서 한국의 내수 경기가 살아나면서 주식을 포함한 금융시장이 커지면서 결국 밸런스가 맞아지는 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